64번에 보시면 간성 혼수예요. 자, 간성 혼수는 여러분 어떤 것 때문이다? 내 노폐물 찌꺼기가 쌓여서, 그죠? 그럼 노폐물 찌꺼기 뭐요? 암모니아잖아요. 외우세요. 틀렸었다면 문제 답. 간성 혼수의 원인은 뭐 때문이다? 암모니아 찌꺼기가 쌓인 거예요. 그럼 이때 간성 혼수는 암모니아 찌꺼기 때문인데 이 암모니아가 어떤 음식의 찌꺼기였어? 노폐물 찌꺼기였어? 단백질이죠.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간성 혼수를 예방하고 싶다. 그럼 간성 혼수를 예방한다는 말은 암모니아가 적게 쌓이게 하고 싶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적게 먹어야 돼요? 단백질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간이 안 좋다, 간염, 간질환, 간경화 이렇게만 말하면 오단백인데 간성 이 네 글자 나오는 거다. 단백이에요. 많은 수험생들이 틀렸어요. 어떤 답 했을까? 그래서 콜레스테롤 이런 거 보기 중에서 하셨죠. 그래서 관성 훈수 나오면 저단백이에요.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65번에 대두술이라는 건 여러분 머리를 연 거야. 머리 수술에 내 수술한 거야. 그럼 내 수술을 하고 나서 환자 머리를 높이는 이유는 머리 쪽에 압이 올라갈까 봐. 여러분 생각해봐. 머리 쪽에 압이 올라갔으니까 그 압을 낮추려면 내려야 되니까 머리 쪽을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1번 두 개의 내압을 상승을 막으려고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6번에 아까 있었죠? 그래서 경추간판 탈출증 환자가 자 경추간판 탈출증 환자는 경추 쪽이네? 그럼 경추 쪽이니까 목 쪽이 아파야 되잖아? 그런데 어디까지 아파요? 어깨, 손가락 이런 데까지 아프대. 뻗어나갔네? 뭐예요? 방사통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부위 이런 말 안 하고도 사례를 말하고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목 쪽이 아파야 되는데 경추니까 목 쪽이 아파야 되는데 어깨, 손가락 쪽까지 뻗친 거니까 방사통이 되겠죠. 그 다음에 67번입니다. 자, 67번에 보면 손목굴 증후군 이거는 한마디로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하죠. 그럼 이 수근관 증후군은 지난 시간에 제가 성인간호 할 때 저녁반 할 때 했었어요. 어떤 부분 때문이다? 여기 엄지 손가락 쪽으로 흐르는 신경이 있는데 요 신경의 이름이 무슨 신경이라고 했냐면 정중신경이라고 했어요. 자, 손목에서 엄지손가락 쪽으로 여기 있는 신경이 정중신경이에요. 그럼 정중신경이 어떻게 됐다? 압박을 받은 거예요. 정중신경의 압박으로 생긴 게 수근관 증후군이에요. 수근이 뭔데? 숫자가 손숫자야. 그럼 그는 여기 있고, 그러니까 손목을 말하는 수근은 손목을 말해요. 그럼 이쪽에 왜 압박을 받았으니까 왜 생긴다 그랬어요? 뭔가 손목을 많이 쓰는 거. 목수 따닥따닥따닥 요리하시는 분 따닥따닥따닥 하면 손목을 많이 써서 드라이기나 전화기도 많이 줄이 꼬여서 꼬이면 꺾이잖아. 그럼 꺾여서 이쪽 신경이 눌려가지고 이쪽이 아픈 거예요. 그럼 아픈 증상이 어디까지 아프다? 여기가 눌리니까 여기 엄지손가락 그리고 이쪽에 요 손바닥 이런 데가 전체가 쩌릿하면서 아픈 게 수근관 증후군이에요. 그럼 내가 손목이 꺾을 때마다 아파 이렇게 말하면 병원에 가시면 뭐를 해보라고 하냐면 손을 이렇게 해보라고 할 거야. 요 모습으로 해보라고 할 거야. 자, 환자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할 거야. 그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생각해봐. 안 그래도 여기 손목이 아파 죽겠는데 꺾여서 아픈데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잖아. 등끼리 맞대는 거. 그럼 완전히 꺾으면 수근관 증후군 있는 사람은 이거 못해. 그래서 꺾을 수가 없어. 안 그래도 아파서 되는데 못하겠어요. 이렇게 된다고. 그럼 그 사람은 뭐다? 수근관 증후군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검사가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그림으로 물을 수 있겠죠? 이렇게 구부린 이 검사를 뭐라고 한다? 팔렌 검사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양 손등을 맞대고 있다잖아. 그죠? 요렇게 하는 게 팔렌 검사예요. 수근관 증후군 검사 방법 첫 번째. 두 번째 검사는 어떤 거냐면 두 번째 그림 요거예요.
요 검사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봐봐요. 손목 쪽이 아프겠지 신경이. 요 신경이 지나가는 요 자리에다가 가볍게 볼펜이나 아니면 손으로 해도 되는데 요 자리가 안 그래도 아파? 압박을 받아서 아픈데 이 자리를 치는 거야. 탁 치면 우리는 그냥 쳐도 안 아파요. 세게 치는 것도 아니고 살짝 이렇게 해도. 그런데 정중신경이 눌린 사람들은 이렇게 치면 어때? 찌릿하면서 아픈 사람 이렇게 되는 거야. 그 검사를 뭐라고 한다? 피넬 검사 1번이에요. 1번에 있는 피넬 검사하는 게 요건 어떤 거다? 이렇게 손등 쪽을 치는 거. 그게 피넬 검사. 그 다음에 손반 손등끼리 마주대고 하는 거는 뭐다? 팔렌 검사. 이렇게 두 가지가 어떤 거다? 수근관, 증후군 검사예요. 나머지는 괜찮아요. 되셨죠? 그래서 두 가지 검사 보십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한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68번에는 수혈을 받던 환자가 열이 나고 오한이 있고 호흡곤란이 있고 이렇다. 이거 뭐예요? 수혈 부작용이네. 그죠? 그럼 수혈의 부작용이 나타나면 수혈을 즉시 중지하셔야 되겠죠? 그럼 이때 수혈을 어떤 특정 수혈을 받다가 생기는 부작용을 법규로 갑시다. 뭐라고 해요? 특정 수혈 부작용. 특정 수혈 부작용. 그죠? 그럼 특정 수혈 부작용으로 이 사람이 치료를 받고 뭔가 했어. 사망했다는 말은 없어. 그러면 이때 의료기관의 장은 우리 환자가 특정 수혈 부작용으로 치료를 받았어? 그럼 이거를 우리 병원에서 치료 끝 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해야 되죠. 며칠 안에? 15일 이내에. 특정 수혈 부작용 신고는 얼마 안에 한다? 15일 이내에요. 그런데 문제에서 특정 수혈 부작용으로 사망했다 이래 말하면 즉시 신고한다. 그죠? 즉시 신고한다. 특정 수혈 부작용 15일 이내 신고한다. 근데 사망했다 하면 즉시 신고한다. 같이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69번입니다. 자, 69번에 보면 당뇨병 환자의 시기로 옳은 것은 이라고 있어요. 자, 당뇨병은 성인간호에서 정말 잘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때 식사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다 적어놨어요. 칼로리를 일단 적게줘야 돼. 당뇨 환자는 칼로리를 적게줘야 돼. 저열량이에요. 그리고 제가 단당류는 나쁜 거 이렇게 말했죠. 왜? 단당류는 설탕 같은 거야. 해야지 설탕. 그럼 그런 거는 당을 빨리 올리잖아요. 단당류 제한하고 그 다음에 섬유질은 어떤 게 좋다? 많은 게 좋아. 그럼 호밀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뭐 야채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당을 천천히 올리거든. 그래서 섬유질이 많은 게 당이 천천히 올라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GI 지수라고 있어. GI 지수가 어떤 거죠? GI 지수가 높다. 그 말은 이 음식은 먹자마자 당이 빨리 오르는 거는 GI 지수가 높은 거. 반면 이 음식을 먹었을 때 당이 천천히 오르는 거는 GI 지수가 낮은 거. 그러면 당뇨 환자는 어떤 식사를 먹어야 돼요? 천천히 오르는 GI 지수가 낮은 음식이 좋겠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4번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권장한다. 그 말입니다. 4번. 그 다음에 70번입니다. 자, 70번에 보시면 B형 간염 환자 간호시 주의사항이에요. 자, B형 간염은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돼요? 혈청간염이라고 하죠. B형을 일명 뭐라고 한다? 혈청간염. 그 말은 어떤 식으로 옮는다? 주사 바늘, 피 이런 걸로 옮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번에 보면 환자 혈액이나 체액이 상처에 닿지 않다. 그냥 여러분 상처 없는 자리에 닿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 사람 피가 내 몸에 상처가 있는 자리에 닿아버리면 피를 타고 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1번은 왜 틀렸을까요? 1번이 왜 틀렸을까? 음압 격리는 언제 하는 거예요? 음압 격리는 이 안에 있는 균이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지 못하게 붙들어 두는 거야. 주로 호흡기, 공기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B형 감염은 공기 감염이 아니잖아. 그죠? 피, 하늘 이런 거니까 1번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절대 주사 바늘로 걸릴 수는 있는데 뚜껑을 닫다가
찔리니까 뚜껑을 닫지 않아요. 그럼 이때 주사 바늘은 어디에다 넣어야 돼요? 손상성에 넣겠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B형 간염은 예방접종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그럼 B형 간염 예방접종은 언제 해요? 언제요? 0, 1, 6. 여러분 무조건 외워야지. 0, 1, 6. 뭐 수시로 뭐 내가 상황에 따라서 할 때도 있지만 예방접종 국가 예방접종 스케줄은 0이 뭐야? 출생 즉시.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그 다음에 6개월째. 0, 1, 6에 하겠죠. 그럼 이 예방접종을 통해서 면역이 생겼다? 그럼 이때 그 면역을 뭐라고 합니까? 있어. 예방접종 주사한 거는 인공, 균이나 바이러스를 넣어준 거는 능동, 예방접종하면 인공 능동이야. 여러분도 참 대단해. 이렇게 끝까지 어떻게 그래서 예방접종 하면은 인공 능동, 아파서 걸려버렸다 자연 능동, 앓은 후에 얻었다 자연 능동, 예방접종에서 얻은 거는 인공 능동, 모유, 태반, 자연 수동. 배틀 뜬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외울 건지 말 건지 끝까지 자연 수동이에요. 자연 수동은 모유, 태반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항체 주사 맞는 거는 인공 수동. 네 가지는 그냥 여러분 안 나오면 내가 진짜 손에 장을 치신다. 면역은 반드시 나와요. 아셨죠? 그 부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B형 간염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그 다음 5번에 보면 환자 혈액인 모든 물품은 일반 의료 폐기물이라고 했는데 어디다 버려요? 5번이 틀린 거잖아요. 정답이 2번이니까. 그 5번 뭐가 틀렸어요? 일반 의료가 아니라 감염성이 있기 때문에 격리. 맞아요. 감염성이 있으니까 격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B형 간염은 몇 급 감염병이에요? B, C, 카드, 상급 감염이죠. 감염병 환자에게서 나온 거 모든 건 뭐다? 격리, 의료, 폐기물이니까. 그래서 보통은 감염병이 아니라면 피가 묻어있는 꺼즈, 피가 묻어있는 솜, 생리대, 기저귀 전부 다 어디에 속한다? 일반 의료 폐기물인데 감염병 환자한테서 나온 것 모두 푹 풀었던 거, 밥 먹었던 수저 모든 거 전부 다 어디에 속한다? 격리 의료 폐기물이라서 5번이 틀린 거예요. 왜 틀렸는지 알아야 다음에 또 안 틀리고 공부가 퍼져나가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문제 답 이렇게 단순 암기는 그렇게 하시지만 어느 정도는 왜 틀렸고를 강사님 수업하실 때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71번입니다. 자, 71번에는 두개강 내압이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머리에 압이 오른대. 그럼 이거 했는데 머리에 압이 오를 때 나타나는 증상에 뭐가 있었냐면 머리가 아파. 두통이 있었죠. 그리고 또 구토를 하는데 이때 구토는 얹힌 것 같아. 다 하는 액 하는 토가 아니라 뿜어내는 구토를 한댔죠. 그런 구토를 뇌압이 올라가면 해요. 그 다음에 또 시신경 안쪽에 유두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붓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3대 증상이에요. 이 3대 증상. 두통, 구토, 유두부종이에요. 앤드 추가로 더한다면 혈압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머리 압이 올라가면 그럼 혈압은 상승해요.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니까 우리 몸은 제가 금요일 날 우리 몸은 심장아 진정해 진정해 릴렉스해 해서 맥박은 어떻게 된다? 느려진다고 했어요. 맥박수는 어떻게 된다? 감소해요. 릴렉스 시키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맥박하고 항상 호흡은 같이 맥박이 올라가면 호흡도 빨라지고 맥박이 떨어지면 호흡도 떨어져. 그럼 지금 맥박수가 감소니까 호흡은 어떻게 될까? 떨어지겠지. 이게 나타나는 게 뇌압 상승의 증상이에요. 이 중에서 두통, 구토, 유두부종이 증상이에요.
그 다음에 72번은 아까 수근관 증후군 하는 거 수술을 했어요. 그럼 지금 손목 수근관 증후군은 어떤 신경이 눌려서 그렇겠어요? 정중신경.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정중신경이 눌렸던 자리를 어떻게 하니까 전기줄이 막 꺾여 있으면 펴주는 거지. 그 수술을 한 거야. 그럼 그 수술하고 나서 이때 2번에 보면 수술하자마자 손가락 운동은 계속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술하면 안정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손가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것 때문에 있어? 손목 때문이야. 손목은 안정이 맞지만 손가락은 계속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2번에 보면 수술 직후부터 손가락 운동을 격려하는 거야. 그리고 밑에 보시면 4번에 보면 부목을 대기는 합니다. 어디다 대까? 손목에다가. 그럼 손목에다가 손목을 대는 이유가 굴곡, 구부려지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구부러져서 지금 꺾여서 문제가 생긴 거니까 고정하려고. 이렇게 펴서 고정하기 위해서 부목을 하는 거죠. 굴곡 유지라는 말이 틀렸어요. 그리고 항상 내가 수술한 부위가 붓기도 하고 염증이 수도 있고 아플 때는 올렸어요, 내렸어요? 올렸어요. 그래서 3번에 보면 손과 팔을 내린다가 아니라 올리는 거. 그 말이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부종이나 통증에는 열이 나요, 냉이 나요? 냉적용이었죠. 냉적용이고. 하나 더 적는다면 4주에서 6주 정도 동안은 적어냈어요. 무리한 운동을 하지 말아요. 그럼 질문. 이때 무리한 운동이 어디에 무리한 운동? 손목, 맞아요. 손목에 무리한 운동을 하지 말아요. 그런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73번입니다. 만성 통증입니다. 자, 만성 통증은 여러분 질질 끌고 오래 가는 거지. 그럼 오래 가니까 여러분 2번에 보니까 우울하겠죠. 낫지도 않으니까 우울하겠죠. 1번에 6개월이 안 됐다. 급성. 6개월이 넘었다. 만성.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2번에 아유 낫지도 않는 병 우울하겠죠. 그 다음에 3번에 여러분 빈맥은 아니다. 맥박은 변화가 별로 없어. 자, 여러분, 이거 어디서 했냐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올라오는 신경이 뭐예요? 교감신경. 그죠? 그럼 이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는 경우는 언제 받느냐면, 아플 때도 받아. 근데 아플 때 받는데, 스트레스가 나타날 때 올라온다. 급성 통증일 때 교감신경이 자극받을까? 만성 통증일 때 자극받을까? 급성일 때 받아요. 그래서 급성 통증일 때 자극을 받기 때문에 맥박수도 교감신경이 움직여서 근데 여러분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추석 때 갔어요. 여러분 시험 치고 이제 추석을 지내니까 얼마나 행복할까? 행복해야 돼? 하셨죠? 그래서 명절인데 시험 어떻게 됐어? 물었는데 여러분 뭐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 행복하자. 그럼 이때 추석 때 갔는데 좀 어떠세요? 할머니 좀 어떠세요? 근데 그럼 여러분은 걱정을 해서 물은 게 아니라 1차로 물은 거야. 해봐. 그럼 아이고, 어떻게 돌아서면 자, 배고프다. 야, 뭐 좀 없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늘 아프기 때문에 별로 우리 몸도 우리 주변 사람들도 반응을 안 하잖아. 제 몸도 늘 아픈 거에 세팅됐으면 크게 변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만성 통증은 늘 그냥 아팠잖아요. 그래서 맥박이 급하게 빨라질 일이 없어. 그래서 맥박수는 느리다는 것도 아니고요. 변화가 별로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급성 통증일 때야. 급성 통증이면 맥박도 막 빨라지고 막 교감신경 움직이니까 그렇지만 얘는 만성일 때는 변화가 없어요. 4번도 마찬가지예요. 호흡이 빨라질 리가 있겠어? 느려지진 않겠지만 변화가 없다니까? 늘 아팠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교감신경이 움직이는 거는 언제라 그랬어요? 급성 통증일 때잖아요. 정답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알레르기성 질환인 천식입니다. 천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천식은 여러분 우리가 호흡기 질환에서 중요하게 다룰 건데 교재를 한번 보시면 33페이지인 것 같아요.
자, 교재 33페이지 보시면, 자, 오른쪽에 기관지 천식이라는 거 보이시죠? 자, 기관지 천식이에요. 자, 기관지 천식은 증상은 보세요. 천식은 호흡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때 숨을 쉬는 것 중에서 들여 마시는 거는 흡기, 들숨이라고 하고 내쉬는 숨을 호기, 날숨이라고 하는데 굉장한 특징이 숨을 들여 마실 때 말고요. 내쉴 때 싹싹 소리가 나요. 숨을 내쉴 때 색 소리가 나는 거를 일명 뭐라고 한다? 천명음이라고 하는 게 색색거리는 소리예요. 이게 언제 내쉴 때 소리가 나는 게 천식의 증상입니다. 천식은 무조건 뭐다? 호흡 올려주셔야 돼요. 그럼 이때 이 환자는 천식은 여러분 알레르기 때문인데 내가 뭔가 맞지 않는 게 들어와서 아니면 심하게 친구랑 싸워서 흥분해서 갑자기 기관지에 두드러기가 나. 그럼 기관지 안에 내벽에 두드러기가 막 나는 거. 여러분 이게 바깥에 두들기 나는 것처럼 그게 호흡기 난다고. 그게 난 데다가 분비물이 막 나와. 그러니까 거기다가 막 기관지 근육이 막 경련을 해. 그럼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좁혀진 기관지를 넓혀줘야지. 그래서 천시관자에게 들어갈 약은 뭐다? 기관지 확장제예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 우리 양리할 때 기관지 확장제 하면 뭐가 있다? 아미노필린, 또 밑에 에피네프린, 또 하나가 들여 마시는 거, 흡입하는 거, 살부타몰 이런 게 확장제잖아. 공통점이. 그죠? 그래서 기관지 확장제 중에서 이 중에서 가장 무난하게 꾸준히 쓰는 거는 아미노필린이에요. 그런데 천식은 주로 청소년들이 친구랑 예민하게 싸웠거나 다투었을 때도 잘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흥분해도 잘 생긴다고. 그럼 천식은 환자가 순간적으로 숨을 못 쉬어. 그럼 숨을 못 쉬는데 멘탈은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생각했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흥분하면 천식은 더 악화되니까 천식은 약간 감정을 눌러줘야 돼.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진정제 같은 거를 줄 수도 있다. 그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식이 그냥 무난하게 꾸준히 있을 때는 아미노필린이지만 급한 불을 꺼야 될 때는 아미노필린보다 어떤 약이 빨리 들어가야 효과가 좋다? 중요하죠. 에피네프린. 천식 발작일 때는 에피네프린이에요. 그리고 또 천식이나 호흡기 치료 중에서 다른 약은 주사로 주거나 한다면 이거는 들여 마시는 거. 흡입. 흡입용으로 기관지 확장제 하면 중요하죠. 뭐예요? 살부타몰. 다른 말로 벤토린이라는 거. 기억하고 자 그러면 천식은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다면 호흡이 힘들다면서 그럼 호흡이 힘드니까 산소도 좀 줄 수 있겠죠? 외우지 말고 산소 줄 수 있어. 그 다음에 천식은 여러분 가족 중에 자녀 중에 누가 천식이 있다면 아마 부모 중에서 천식이 있는 거야. 천식은 유전의 영향을 무시 못해요. 그래서 천식은 나한테 맞지 않는 뭔가가 들어왔을 때 활짝처럼 생기니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거를 피해야 된다. 아니면 적극 맞서서 이겨야 된다. 피해야 돼. 그거를 일명 회피요법이라고 하는 게 알레르기를 피하자. 그래서 알레르기 인자를 알레르겐이라고 하는 게 알레르기 인자 원인, 알레르기 원인을 제거하자, 피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꽃가루 때문에 나는 잘생기다면 긴옷 입고 그 다음에 음식 어떤 게 때문에 생기냐면 그 음식 피하고 이런 게 알레르겐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래가 엄청나요. 분비물이 많아요. 그럼 그 분비물이 많을 때, 자, 우리 성인간호에서 일정한 체위를 취해서 분비물이 바깥으로 나오게 한다. 그런 말하면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 체위배액 하고 그 다음에 분비물이 너무 많은데 등을 그리거나 이렇게 진동을 해서 분비물이 잘 나오게 하는 건 뭐라고 한다? 물리요법. 체위배에 물리요법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 분비물 떠올라야 돼요. 하고 그 다음에 습도 두 번째 줄에 봐봐요. 습도 좀 많이 주자. 그럼 우리가 인체가 쾌감을 느끼는 환경보건에서 쾌감 습도는 몇 %예요? 40에서 60%인데
호흡기 환자라면 더 줘야 돼. 50에서 60%. 그래서 습도를 좀 더 줘요. 그 다음에 당연히 호흡기 쪽이니까 담배 이런 거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금연하고. 그리고 천식은 피곤해도 잘 생겨요. 바로 피하고. 그리고 천식은 여러분 중에서 내가 편도가 약해? 그럼 감기 걸리면 그게 어디로 증상이 가대요? 편도로 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기관지가 안 좋아? 감기 걸리면 기관지로 가는 것처럼 감기에 걸리면 천식 환자는 천식이 더 악화된다고. 그래서 호흡기에 감염이 안 생기도록 하라. 그리고 또 아까 흥분하고 예민하고 싸워도 잘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필요한 거 피하라. 그래도 안 된다면 호흡기 치료하는 것 중에 뭐가 있다? 저용량 연무기라는 거죠. 이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설명했어. 호흡기 치료한다고 들여 마시는 거. 그죠? 벤포린 하는 거 들여 마시는 거 그런 것처럼 하는 게 네블라이저 이런 게 있고 아니면 코에다가 스프레이처럼 틱 쏘는 거 뭐였어요? 정량 흡입기라는 거 있었죠. 이런 걸로 치료를 하겠다 그 말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시 교재로 보셔서, 자, 1번 고칩시다, 여러분. 알레르기성 질환인 천식은 원인이 세균이에요? 세균이 아니에요? 세균 아니야. 그럼 바이러스인가? 아니야. 리케차도 아니야. 알레르기라니까? 원인은 알레르기예요. 그래서 세균 아니에요. 그래서 먼지와 꽃가루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천식은 발작적으로 기침을 할 건데 언제 그 기침이 심해진다? 낮이 아니라 밤이에요. 밤에 심해요. 천식하면 밤에 심하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기침을 하고 맞죠? 기침하는 거 맞아? 그 다음에 숨을 내쉴 때 색색거리는 소리가 나는 선명성 호흡도 맞아. 그런데 뭐가 틀렸다? 밤에 심하다라고 하셔야 돼요. 3번 기관지 확장제 쓰겠죠? 그럼 기관지 확장제 외워보자. 아미노필린 그리고 또 발작일 때 에피네프린 들여 마실 때 살부타몰 이런 거가 벤토린 이런 거 그리고 충분한 습도가 몇 퍼센트 정도 준다? 50에서 60% 준다. 그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호흡 곤란이 있을 때 절대 안정보다는 활동을 권장한다? 아니요. 숨쉬기 힘드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 말인 거죠. 그 다음에 3번, 5번에 매일 1회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활용해야겠죠. 천식이 생겼을 때는. 그 다음에 75번입니다. 자, 75번에는 전립선 비대증이에요. 자, 전립선 비대는 노인에게 많아요. 젊은 사람한테 많아요. 노인에게 있는 거야. 여러분 아들이 전립선 비대 있다면 말 같지 않은 소리 한 거야. 하셨죠? 그러면 이때 전립선 비대는 노인들한테 생기는 건데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요 첫 번째 그림은 정상적인 전립선이에요. 그럼 정상적인 전립선이 뒤에서 변토나고 생겼는데 이게 전립선이에요. 그럼 전립선 안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데가 여기가 뭐가 된다? 소변 나오기 요로다. 여기서 소변이 모이고 공간에서 모여서 요로 소변이 나오는데 요 정도 사이즈 전립선이 정상 크기야. 그런데 전립선이 커졌다고. 그럼 두 번째 그림이 요래 전립선인데 그게 이렇게 커졌잖아. 커지니까 이렇게 커지니까 소변 나오는 요구가 없으면 좁아지 눌리니까 그래서 여기 금방에 수변이 있는데 수변이 나오도 소변 줄기가 가늘게 나오고 그런 게 바로 전립선 비대증이에요. 그럼 문제에서 보시면 1번 소변 줄기가 가늘고 힘이 없고 중간에 끊어진다. 맞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도 좀 보세요. 소변을 보고 나서요. 잔뇨감이 있어요. 시원하게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좁은 데서 쫄쫄쫄쫄쫄쫄 나왔으니까 안에 끝이 약간 나무 같은 잔뇨감이 있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3번에도 당연히 소변 나오는 요도가 좁아졌으니까 소변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그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에 밤에 소변 잔뇨가 좀 느껴지니까 잔뇨가 있으니까 밤에 일어나서 소변을 보는 횟수가 늘어난다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5번에 소변이 급해요. 갑자기 좀 마려워요. 그래서 충분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입니다 하는 겁니다. 이상 이렇게 해서 성인간호 요점 정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